어때? 차 장난 아니지? 앞을 보지 못하는 형의 그림은 늘 불길할 만큼 검은색뿐이었습니다. 타지 마. 까망이야, 까망. 아빠, 이 미친 인간이. 차! 아우, 진짜. 새 차 앞을 막아서는 형을 기어이 뿌리치고 떠난 남편. 저는 그날 바닥에 떨어진 형의 검은 그림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기철 씨 보호자분 되시죠? 정확히 3시간 뒤 남편의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앞 못 보는 바보 형이 검은 크레파스로 그린 것들. 그날 형은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집은 부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42평 아파트였습니다. 겉보기엔 대리석 바닥에 수입 소파까지 있는 집이었지만 남편이 사업 가는 집이 좋아야 우습게 안 본다며 대출까지 끼고 무리해서 들어온 빚 많은 집이었죠. 그 화려한 집 구석 현관에서 가장 먼 창고방에는 이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올해 48인데 지능은 7살에서 멈춰 있었고 눈까지 거의 안 보여서 세상을 손끝과 소리로만 더듬으며 살았습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오갈 데가 없어지자 남편은 억지로 형을 데려왔어요. 남편은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요양원 특실로 모실 거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은 우리 집 구석방에 짐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구석방은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창고방이라 늘 어둑어둑하고 장판까지 눅눅했습니다. 형은 그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손끝으로 벽지를 긁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눈치를 보는 것처럼요. 저는 매일 아침 형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남편이 아끼는 도자기 그릇 대신 깨져도 상관없는 플라스틱 식판에 밥을 담아서요. 형은 앞이 안 보이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형이 국물을 바닥에 흘렸고, 아, 진짜.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습니다. 닦으면 그만인데, 그날따라 남편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손님 오면 어떡하냐고 닥달을 하고 나간 뒤라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형은 제 한숨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해, 동생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를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형을 가족이 아니라 남편 커리어에 방해가 되는 짐 정도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월 초순, 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던 날.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나와봐. 차 가져왔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껏 들뜬 목소리. 아, 결국 사버렸구나. 무리해서 이사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차까지 검은색 대형 세단으로 질러버린 거였죠. 남편이 거래처 사장들 기죽이려면 이 정도는 타야 한다며 기어이 할부로 뽑아온 차였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삐걱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석방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형이었습니다. 동생네 어디가? 형이 해벌쭉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방향을 가늠한 거겠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룩진 러닝 셔츠, 손가락 사이에 낀 검은 가루, 그리고 품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검은 크레파스가 안겨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저 양반은 또 따라 나오려고 하네.
세차에 때라도 묻히면 어쩌려고. 형님은 방에 계세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형은 벌써 문틀을 더듬으며 현관 쪽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 양반은 동생 목소리만 들리면 어디든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형은 런닝 차림 그대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현관에 있던 회색 스웨터를 형에게 건넸어요. 이거라도 입어요. 감기 걸리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결국 형을 떼어놓을 수 없어서 저는 형의 팔을 잡고 함께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야, 여기. 저는 형을 이끌고 남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은 차가운 조명만 가득 깔려 있었어요. 저쪽 끝에서 다른 동 주민이 차에서 내리다가 우리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형을 데리고 다니면 늘 그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새까맣고 번쩍거리는 세단이 주차장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우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 이리 와봐, 만져봐. 남편이 형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형은 느릿느릿 손을 뻗어 차 앞에 멈춰 섰는데 손끝이 본네트에 닿는 순간 형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저는 그 변화를 똑똑히 봤습니다. 형은 손바닥 전체로 본네트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철판 위를 훑어 내려가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까망이 아파. 으르렁거려 소리나. 형은 갑자기 두 팔을 벌려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으로부터 동생을 지키려는 것처럼 온몸을 차 앞에 들이밀었어요. 형, 비켜라고. 남편이 형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더니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밀었어요. 형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보였어요. 크레파스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거든요. 손톱 밑으로 검은 가루가 끼어 들어가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그리는 것 같았어요. 크레파스를 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검은 선이 종이 가장자리를 벗어나 나가버렸어요. 마치 이 그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래도 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서걱서걱 크레파스가 종이를 긁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무심코 그 스케치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형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느끼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종이를 벗어난 선도 있고 삐뚤빼뚤했지만 형체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시커먼 크레파스로 가득 채워진 네모난 물체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람 형상이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불꽃처럼 뻗어나가는 선들. 타지마, 까망이가 너 데려가. 하지만 남편은 참지 못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남편이 스케치북을 낚아채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조각들을 형의 얼굴에 뿌리듯 던지더니 성큼성큼 차로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그림 그리지 마. 새까만 세단이 굉음을 내며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갔고 형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차 소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까망이, 철이 데려가. 저는 형을 주차장에 남겨두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바닥을 더듬고 있었어요.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손끝으로 찾아 모으고 있었습니다. 3시간 뒤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기철 씨 보호자 되십니까?
경찰이었어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분 차량이 절벽 아래로. 네, 뭐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을 짚었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한참 뒤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비 아저씨가 형을 데려다 준 거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계속 울고 계시길래 형의 손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까망이, 철이 아프게 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앞 복도에 서 있었고 저는 그제야 제가 슬리퍼 차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데 그게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쪽 벽에 기대앉아 있는 다른 보호자가 눈이 붉게 부어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을 때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리 쪽 골절이 심해서 수술은 했는데요. 문제는 머리 쪽입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고 언제 깨어날지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울지도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더군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저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37년을 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매달려 본 적이 없었어요.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세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릿느릿한, 끌리는 듯한 발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형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와서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검은 크레파스를 쥐고 있었고 품에는 스케치북이 안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때문이에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형님이 아침에 그 난리를 안 쳤으면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맨날 까망이, 까망이. 대체 까망이가 뭔데요? 제가 형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형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고도 품에 안은 스케치북만 더 꽉 껴안을 뿐이었어요. 형의 흐릿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철이가.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화를 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됐어요. 그냥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형을 복도 구석 의자에 앉히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잠깐, 아주 잠깐 죄책감이 스쳤어요.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지금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형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다음 날 잠깐 집에 다녀왔을 때였어요. 거실 쓰레기통 옆에 뭔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찢어버린 종이 조각들이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잠깐 진동했는데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면회 시간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무심코 그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이어붙였어요. 찢겨진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커먼 덩어리, 한쪽이 기울어진 네모난 형태, 그 아래로 뭔가 쏟아지는 듯한 선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이 보내준 사고 현장 사진을 찾아봤어요.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으로 추락한 차. 사진 속 차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죠. 형은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차 모양을 그리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억지로 이어붙인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왠지 손이 멈췄어요. 그 조각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제 손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을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학교 끝나고 혼자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지훈이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에요. 이제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엄마 마음은 늘 불안하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5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책가방은 현관에 던져져 있었는데 지훈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다들 집에 간다고 했는데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오후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나가는 건 못 봤어요 라고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환자 형제분이 계속 우시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까지 돌봐야 하는데 지훈이는 어디 간 거죠?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형은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어요. 형님, 형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추워, 추워. 깊어. 쇠냄새나. 저는 형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형님, 여기 따뜻하잖아요. 뭐가 춥다는 거예요? 형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형의 손을 잡고 토닥여줬어요. 형이 불안해하면 늘 이래요. 밤 9시가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지훈이는 없었어요. 놀이터, 단지 내 도서관, 지훈이가 자주 가는 편의점까지 전부 허탕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다시 들러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어오는 건 찍혔는데 나가는 게 안 보여요. 사각지대로 나갔나?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있고 아들은 사라졌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문을 열었더니 형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인 채로요. 형님, 어떻게? 형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았어요. 추워. 깊어. 쇠냄새나. 슬리퍼를 신은 채로 병원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였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요. 저는 형을 욕실로 데려가 흙 묻은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형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따질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쯤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재개발 공사장 쪽에서 애 우는 소리 들렸는데 혹시 그 애 아닐까요? 저는 신발을 급하게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뒤편에는
펜스로 막아둔 재개발 공사장이 있었어요. 평소에 아이들이 개구멍으로 몰래 들어가 놀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12월의 공기가 폐를 찌르듯 차가웠습니다. 공사장 바닥은 얼어서 미끄러웠고 철근과 시멘트 포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지훈아, 강지훈. 제가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사장 구석, 수풀에 가려진 곳에 뚜껑이 열린 맨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지훈이의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깊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맨홀 아래로 내려가 지훈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지훈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맨홀 바닥에 고인 물과 진흙이 충격을 흡수해줬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지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고양이가 공사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 구해주려고 따라갔다가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그게 뒤집혔어. 저는 지훈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너무 지쳐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형이 구석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이 찾았어? 네, 찾았어요. 형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저는 형을 보며 문득 어젯밤 생각이 났습니다. 형이 병원에서 계속 뭐라고 했죠? 추워. 깊어. 쇠냄새나. 지훈이가 갇혀있던 곳. 차가운 공사장 맨홀. 흙냄새와 철근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 아니요. 그건 그냥 형이 불안해서 한 말이에요. 형은 낯선 곳에 가면 늘 불안해하잖아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우연이 자꾸 겹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차 사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물론 형이 미래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마 형이 불안해하면 제가 더 조심하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발견하게 되는 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형의 방에서 서걱서걱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형은 구석에 앉아서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형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요즘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남편 사고 난 날 그림도 그렇고 지훈이 없어졌을 때 형님이 춥다, 깊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형은 스케치북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형이 크레파스를 집을 때 잠깐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손끝으로 하나하나 더듬어 색을 확인하더니 평소와 다른 걸 집어들었습니다. 새까만 크레파스가 아니었어요. 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노란색 동그라미가 하나 떠 있었어요. 검은색이 아니네.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이 스쳤어요. 이게 뭐예요, 형님? 몰라. 그냥 이거 그리고 싶었어. 저는 형의 손을 봤습니다. 크레파스 가루가 묻은 거칠고 큰 손이었어요. 형님, 고마워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몰랐어요. 형이 뭘 해준 것도 아닌데요. 형은 해에 웃으며 제 손을 더듬어 잡았어요. 동생네 착해.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형을 볼 때 예전 같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짐이라고 느꼈던 그 마음이요. 그냥 형의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온기 같은 거. 그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지훈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시각장애 시숙이 조카 위치 맞췄대. 사고 나기 전에 차 앞에서 난리쳤다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탄 주민 두 분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 바보 형 있잖아. 신기 있다며? 용하다고 소문났대. 저는 모른 척 핸드폰만 들여다봤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형이 추워, 어두워 그랬다고 해서 그게 지훈이를 찾은 거라고요? 그건 그냥 형이 불안해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같은 동 사는 박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시숙 어른 좀 뵐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내년에 공무원 시험 보거든요. 혹시 될지 안 될지 뭐 느끼시는 거 없나 해서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한테 점을 보러 온 건가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형의 방문을 열어줬어요. 박 여사가 형 앞에 쪼그려 앉더니 형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른, 제 아들 공무원 될 수 있을까요? 형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공무원? 그게 뭐야?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형이 느닷없이 웃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밥 잘 먹으면 힘나. 박 여사는 밥을 잘 차려주라는 말씀이시구나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은 그냥 그 사람이 걱정이 많다는 걸 목소리로 느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 상황에 맞춰 해석했습니다. 박 여사가 다녀간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불쾌했던 건 옆동 사는 정 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 씨가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입구로 지폐 다발이 삐죽 보였어요. 사모님, 이거 받으시고 형님 좀 뵙게 해주세요. 주식 좀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크게 한탕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저희 형님은 점쟁이가 아니세요. 하지만 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발을 들이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딱 한 번만요. 형님이 뭐 어디 쓸 데도 없으실 텐데. 그때 형이 구석방에서 나왔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어요. 정 씨가 형에게 달려들듯 다가갔습니다. 형의 손을 덥석 잡더니 돈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려고 했어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주에 사야 할 종목 좀 알려주세요. 형은 갑자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마치 썩은 음식 냄새를 맡은 것처럼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이 갑자기 정 씨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코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썩었어. 남의 거 훔쳐서 썩은 내나. 냄새나, 냄새나. 형은 손을 휘저으며 정 씨를 밀쳤어요. 정 씨의 가슴팍을 밀어버렸습니다. 뭐야 이 사람이. 바보가 뭘 안다고. 정 씨가 돈 봉투를 집어들고 성큼성큼 나가버렸어요. 저는 형을 붙잡았어요. 형은 여전히 코를 막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그 사람 썩은 냄새나. 오래된 거 많이 훔쳤어.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옆동 입구에서 정 씨가 경찰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 그 양반이요? 사기꾼이래요. 노인들한테 투자한다고 돈 받아서 다 날린 거래요. 피해자가 10명도 넘는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은 정 씨의 땀 냄새를 맡은 게 아니었어요. 썩어가는 양심의 냄새를 맡았던 거예요. 남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더 훔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냄새. 형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의 방에 들어갔어요. 형님, 사람들이 형님한테 점 보러 오는 거 아세요? 점? 그게 뭐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맞히는 거요. 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은 그런 거 몰라. 형은 그냥 느끼는 거 말해. 까망이가 오면 무섭다고 말하고 해님이 오면 따뜻하다고 말해. 썩은 냄새 나면 썩었다고 말하고. 형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다만 그 감각이 우리보다 훨씬 예민할 뿐이에요. 형님, 앞으로 이상한 사람 오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돌려보낼게요. 형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자주 서성이는 양복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보험 설계사인가 싶었는데 그 남자가 자꾸 우리 집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걸어온 건 병원 복도에서였습니다. 사모님, 혹시 강기철 씨 보호자 되시죠? 번듯한 양복에 환한 미소, 명함을 내밀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보험 설계사였어요. 남편분 사고 소식 듣고 왔습니다. 보험금 청구 도와드리려고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서류 챙기는 거 힘드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사실 보험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일단 명함 받아둘게요. 그때였어요. 형이 제 옷자락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형은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몸을 움츠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를 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까망이, 까망이 으르렁거려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동생네, 저 사람 나빠. 이빨이 뾰족해.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형님이 좀 예민하신가 보네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남자가 사라지자 형이 제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식은 땀이었습니다. 까망이 옷 입고 왔어. 사람처럼 걸어. 근데 냄새가 달라. 피 냄새나. 저는 형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사모님, 보험금 청구건 빨리 처리하셔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져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수수료는 보험금 받으신 후에 정산하시면 돼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류부터 넣어야 해요. 뭔가 이상했어요. 수수료를 먼저 말 안 하고 서류부터 사인하라니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남자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띠며 물러섰어요. 남자가 돌아가는 걸 보는데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생네. 돌아보니 형이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뭔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시커먼 덩어리, 4개의 다리,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들. 뭔지 모르겠어요. 개인가? 아니면 그냥 낙서인가? 그리고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 이게 뭐예요, 형님? 저 사람이야. 까망이가 배고파해. 뭐 물어뜯으려고 해.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그 남자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검색했더니 회사는 존재했지만 그 남자 이름은 직원 명단에 없었어요.
더 파고들었더니 보험 사칭 사기 피해자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수두룩했어요.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형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형님, 그 양복 입은 사람 있잖아요. 형님이 이빨 뾰족하다고 했잖아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웃으면서 와. 좋은 척해. 근데 이빨 숨기고 있어. 그제야 형이 그린 그림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늑대였어요. 양떼 사이에 숨어드는 늑대. 저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형은 해에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동생네 착해. 착한 사람은 늑대가 못 물어. 그런데 그날 저녁 형이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회색이 아니라 다시 검은색. 한참을 그리더니 형이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그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시커먼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없는 사람 형상. 까망이가 아직 안 갔어. 까망이가 철이 옆에 있어. 형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이 못 막아. 형이 힘이 없어서. 형의 흐릿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형이 갑자기 허공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예전에 물이 차가웠어. 철이 손이 미끄러웠어. 형이 잡았어. 근데 뭔가 머리를 쳤어. 아팠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고 이야기 같기도 하고 꿈 이야기 같기도 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케치북을 꼭 껴안은 채 몸을 앞뒤로 흔들 뿐이었어요. 형이 아주 작게 말했어요. 동생네, 까망이 아직 있어. 이번엔 형도 못 막아.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보험 사기 의심 건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 남편 교통사고 건도 재조사 결과 확인하고 싶어요. 명함에 적힌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경찰은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요. 이미 수배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러 건 피해를 입히고 도주 중이에요. 그리고 남편분 사고 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빗길에 과속하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덕분이었어요. 형이 그 남자를 보고 늑대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서류에 사인했을지도 몰라요. 형은 동생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의사 선생님이 면담 요청하셨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좀 걱정됩니다. 뇌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식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형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손끝으로 남편의 이마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철아, 형이야. 형이 왔어. 철아, 눈 떠. 형이 무서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생네, 철이 언제 일어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모른대요. 형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다시 남편의 이마를 더듬었습니다. 철아, 형이 미안해. 형이 그때 더 세게 잡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때 어제도 형이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물이 차가웠어. 철이 손이 미끄러웠어. 형이 잡았어. 그때는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뒤졌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앨범이었습니다. 어린 남편 옆에 젊은 형이 서 있었어요. 형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눈이 또렷했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형의 사진이 사라졌어요. 그 시점 이후의 사진에서 남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어요. 혹시 형이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때 때문인 건가요? 다음 날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형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더듬더듬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철아. 형이 부르자 갑자기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심박수가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철아, 눈 떠. 형이 다시 말하자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간호사님.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뛰어들어왔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보호자분, 잠시 밖에 나가 계세요. 저는 형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반응은 보이고 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심박수도 올라갔고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형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철이 괜찮아? 아직 몰라요, 형님. 반응은 있대요. 근데 아직? 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려야 해. 형이 기다릴게. 남편은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게 희망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에 앉아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님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형님이 왜 저렇게 됐는지.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남편 고향 마을에 사시는 박 노인이었어요. 아이고, 며느리. 기철이가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왔어. 기철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부탁하셨거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며느리한테 꼭 전해달라고. 박 노인이 병원 앞 벤치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철이가 8살 때 일이야. 그해 여름 마을 뒷산에 큰 비가 왔거든. 계곡물이 불어서 어른들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기철이가 몰래 들어간 거야. 물에 빠졌어. 계곡이 깊었거든. 그때 기성이가 기철이를 구하겠다고 뛰어들었어. 기성? 형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12년 동안 형의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성이가 기철이를 붙잡고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물살이 너무 셌어. 박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릎 위에 얹어둔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둘 다 물살에 휩쓸렸어. 그러다 바위에 부딪혔는데 기성이 머리가 그걸 받은 거야. 그 순간 형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물이 차가웠어. 철이 손이 미끄러웠어. 뭔가 머리를 쳤어. 그게 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형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성이가 기철이를 놓지 않았어.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도 동생 손을 꽉 잡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둘 다 건졌는데 기성이는 그 뒤로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 박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기성이가 없었으면 기철이는 그날 죽었어. 근데 기철이는 그게 평생 짐이었던 거야. 형 때문에 살았다는 게.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은 짐이 아니었어요. 형이 남편을 살린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던 거였어요. 박 노인을 보내드리고 멍한 정신으로 다시 병실 앞까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어두운 방 안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그 아래서 형이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걱서걱, 서걱서걱, 거친 숨소리와 함께 크레파스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형의 등 뒤로 다가갔어요. 형님, 형이 깜짝 놀라며 스케치북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걸 숨기는 아이 같았어요. 형님,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형은 대답 대신 스케치북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온통 시커먼 덩어리들이 남편의 침대를 덮치고 있는 그림. 형은 앞이 안 보이니까 선이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그 모습이 더 기괴하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형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까망이야. 까망이가 철이 안 나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형이 밀어내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형의 흐릿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이 예전엔 힘이 셌어. 철이 손 꽉 잡고 물에서 건질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손이 자꾸 미끄러워. 형은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보가 되어서 힘이 없어서 동생을 못 지키는 것 같다고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형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아니에요. 형님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형님 덕분에 철이 씨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 까망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형이 다시 크레파스 통을 뒤적였습니다.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형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손끝으로 크레파스를 하나하나 더듬어 색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란색 크레파스는 거의 새 것이었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길이도 다른 것보다 훨씬 길었어요. 형은 그동안 이 희망의 색을 아껴두고 있었던 겁니다. 형은 손끝으로 종이 위치를 잡더니 천천히 아주 힘을 주어 선을 그었습니다. 슥, 슥. 시커먼 어둠 한가운데 노란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형은 그 선을 동그랗게 이었습니다. 해님이었어요. 검은 덩어리들을 비추는 작고 환한 해님 하나. 형이 그림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해님이 오면 까망이 도망가. 해님이 밝으면 까망이 무서워해. 형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림으로 온 마음으로 동생을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네, 걱정 마. 형이 해님 불렀어. 착한 사람한테는 해님이 먼저 와. 형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다시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형이 이불 밖으로 나온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어요. 철아, 따뜻하지? 형아 손, 난로야. 형이 잡고 있으면 까망이 못 와. 형은 남편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아주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평소에 불안할 때마다 습관처럼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철아, 형이 있어. 형이 안 가. 철이 아프면 형이 더 아파.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투박한 노래. 하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형의 등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하고 12년. 저는 형을 만날 때마다 형을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발목을 잡는 존재라고, 우리 가족의 불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형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동생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이 바보가 되면서까지 온몸으로 동생을 막아서고 있었던 겁니다.
철아, 우리 철이, 얼른 일어나. 형이랑 해님 보러 가자. 형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이 잡고 있던 남편의 손가락이 움찔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아.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형이 멈췄습니다. 형은 앞이 안 보여서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만으로 알아챈 것 같았어요. 형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말했어? 형이 남편의 손을 더듬어 잡았어요. 철아, 형이야. 철이 일어났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고개만 끄덕였어요. 형은 남편의 손을 꼭 쥐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야. 철이 안 아프면 형도 안 아파. 형이 아파야 철이 안 아프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이 아파야 철이 안 아프고. 그게 형의 논리였던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논리. 자기가 아프면 동생이 안 아프다고 믿는 거였죠. 그래서 그날 물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대신 아팠던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형의 거친 손을 자신의 젖은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쥐어짜듯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토해냈어요. 안에. 형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허공을 향해 커졌어요. 형아, 내가 미안해. 남편이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죄책감 속에 가슴 묻어두고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 말. 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처럼요. 철이가 왜 미안해? 철이 잘못한 거 없어. 형은 남편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철이 살았잖아. 형이 손 안 놓았어. 형이 철이 손 꽉 잡고 있었어. 형에게는 그게 다였습니다. 자기가 바보가 된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물속에서 동생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동생을 살렸다는 것, 그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은 우는 동생을 보며 익숙하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철아, 울지 마. 형 머리 단단해. 하나도 안 아파. 철이만 안 아프면 돼. 형의 투박한 손길이 남편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철이 안 아프면 형도 안 아파. 철이 웃으면 형도 웃어. 저는 두 형제를 보며 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34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아니, 화해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형한테는 애초에 용서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형에게 동생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이 왜 그토록 동생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는지, 왜 까망이 하며 동생을 지키려 했는지. 형한테 동생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했어요. 심리적인 안정이 회복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환자분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형을 봤습니다. 형은 병실 구석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크레파스가 종이를 긁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형이 그림 그리는 소리를 들으면 눈을 떴어요. 그리고 형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아, 뭐 그려? 형은 고개를 들어 남편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철이 그려. 나, 응. 철이 웃는 거 그려. 저는 형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사람 형상. 얼굴에 동그라미 2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눈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휘어진 선 하나. 웃는 입이었어요. 형은 다친 뒤로 앞이 안 보이니까 오랫동안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34년이면 기억도 흐릿해졌겠죠. 그런데도 웃는 얼굴을 그렸어요. 동생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쁘다 형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치? 철이 이뻐. 형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며칠 뒤 남편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어요. 형의 팔을 잡고 함께요. 12월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해가 따뜻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형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따뜻해. 형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했어요. 앞이 안 보여도 햇빛이 따뜻한 건 느낄 수 있었나 봐요. 해님 나왔어. 까망이 없어. 저는 형의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해가 떠 있었어요. 남편이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아, 응? 우리 집 가자. 이제 나랑 꼭 붙어 살자. 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구석방? 형은 습관처럼 구석방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남편의 가슴을 후벼 팠나 봅니다. 남편이 울컥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거기 말고, 거기서 혼자 자지 말고, 나랑 같이 자자. 옛날처럼.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동안 형을 구석방에 짐짝처럼 밀어두고 밥도 따로 먹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지난날이 스쳤을 겁니다. 형은 한참을 남편 얼굴을 보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철이랑 같이 자? 맨날? 응, 맨날.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고, 맨날 같이 있자. 진짜? 형아 안 쫓아내? 안 쫓아내. 절대 안 쫓아내. 형의 흐릿한 눈에 그제야 안도감이 서렸습니다. 형, 좋아. 철이랑 사는 거 좋아. 저는 입을 틀어막고 새어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형이 품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접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펼쳤어요. 이거 철이 주려고 그렸어. 저는 그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노란색이었어요.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진 종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사람 형상이 색 그려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형체가 불분명했지만 손을 잡고 있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뭐야, 형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형은 해에 웃으며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켰어요. 이거 형이고, 이거 철이고, 이거 동생네야. 우리 셋이 해님 아래 있어. 따뜻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해님 아래에서 손잡고 있는 우리 셋. 그게 형이 바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형을 안았어요. 형아,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형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해해, 형 좋아. 철이 형이 제일 좋아해. 남편이 태어난 건 새해가 밝은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구석방 대신 거실 옆 햇볕이 잘 드는 방을 형의 방으로 꾸며놨어요. 형을 그 방으로 데려갔을 때 형은 창문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해님이 여기로 와.
좋아. 형 여기 좋아. 3년 동안 어두컴컴한 구석방에 두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형이 조카를 찾고 사기꾼을 알아봤다는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위층 김 사장은 사업 고민을 물었는데 형은 이 사람 잠 안 자. 눈 빨개. 여기서 냄새나. 힘든 냄새. 돈 나빠. 자야 돼. 라고 했어요. 며칠 뒤 김 사장이 다시 와서 고마워했습니다. 쉬었더니 놓쳤던 게 보이더라고요. 형은 미래를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우리 아파트 집값 올리는 데만 목숨 거는 욕심 많은 분이었어요. 사모님, 형님 좀 뵙고 싶은데요. 부녀회장이 형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형님, 저 105동 사는 회장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로또 번호 딱 하나만 줘요. 아니면 어느 땅을 사야 하는지라도. 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로또? 로또가 뭐야? 아이고 답답해라. 돈 되는 숫자 말이에요. 숫자. 형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스케치북을 꺼내 쓱쓱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이 침을 꼴깍 삼키며 지켜봤어요. 한참 뒤 형이 내민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온통 노란색 그림이었어요. 노란색 크레파스로 칠한 길쭉한 나무들이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고 그 위로 해님이 떠 있는 그림. 이게 뭐야? 유치원생 그림 장난도 아니고. 부녀회장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형은 그림을 손바닥으로 쓸며 말했어요. 우리 집 앞 다 황금색 돼. 사람들 많이 온다. 다 웃어. A씨, 시간 낭비했네. 부녀회장은 그림을 구겨서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형은 울먹이며 더듬더듬 구겨진 그림을 다시 폈죠. 노란색 예쁜데. 진짜 황금색 되는데. 그런데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의 낡은 조경수들이 은행나무로 교체되었는데 그게 유독 아름답게 물든 겁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은행잎이 비처럼 쏟아져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온통 황금빛으로 변했어요. 그 풍경이 SNS에서 대박이 나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구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파트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덩달아 아파트 가치도 껑충 뛰었죠. 어느 날 부녀회장이 과일 상자를 들고 쭈뼛거리며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가 눈이 삐었지. 이게 진짜 황금밭인 줄 모르고. 부녀회장은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꺼봐. 노란색 예쁘지? 다 같이 보면 더 예뻐. 봄이 왔습니다. 남편의 재활은 순조로웠어요.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고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적의 사연 프로그램에 형을 출연시켜달라는 거였습니다. 소문이 방송국까지 퍼진 거였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형은 구경거리가 아니야. 카메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웃음거리가 될 순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형은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빨리 와. 큰아빠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뛰어나갔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형의 양쪽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옆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찍어서 대박 한번 치자고요. 형님, 이제 스타 되시는 거라니까? 형이 무서워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싫어, 싫어. 놔줘. 저는 뛰어가면서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요. 아, 보호자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거 대박 나면 몇백만 명이 보는 건데 왜 굴러들어온 복을 차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너네 뭐야? 지훈이와 친구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 찍고 있어. 경찰에 신고한다. 지훈이가 카메라를 남자들에게 들이밀며 동영상을 찍었어요. 여기 부산 용호동 오션파크 아파트 놀이터. 수상한 남자 둘이 장애인 어르신 납치하려고 해요. 민수가 진짜로 112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야, 그만해. 가자. 남자들이 형의 팔을 놓고 승합차로 뛰어갔어요. 차가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형한테 달려갔어요. 형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나예요. 지훈이가 달려왔어요. 큰아빠. 형은 지훈이 뒤에 쪼르르 숨었습니다. 12살 조카 뒤에 몸을 숨긴 거였어요. 지훈아, 무서웠어. 지훈이와 친구들이 형을 둥글게 감쌌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나쁜 사람 오면 우리가 쫓아낼 거야. 형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조금씩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이 친구들 착해. 형 지켜줬어. 그 기특한 모습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른들은 형을 구경거리로 보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형을 지키려고 했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형의 진짜 보디가드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지만 지훈이가 찍어둔 동영상에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큰아빠 지켜줘서. 당연하지, 큰아빠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형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이들 착해. 아이들은 냄새 안 나. 깨끗해. 어른들에게서 나던 지독한 욕심 냄새가 아이들에게는 없었으니까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순수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형은 그 깨끗한 진심을 향기로 느꼈던 겁니다. 그 뒤로 지훈이와 친구들이 형의 경호원이 됐어요. 어른들은 형을 바보라고 불렀지만 아이들은 형을 기성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형의 이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큰아빠 만나고 싶대. 응? 왜? 큰아빠 그림 보여주고 싶어서. 큰아빠 그림 진짜 멋있거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눈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형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형님, 지훈이 친구들이 형님 만나고 싶대요. 괜찮으세요? 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친구? 지훈이 친구? 네. 형님 그림 보고 싶대요. 형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좋아. 형 그림 보여줄래? 아이들이 형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좀 어색해했는데 형이 헤헤 웃으며 손을 내밀자 금방 편해졌습니다. 안녕, 난 기성이야. 친구 이름은 뭐야? 저는 민수요. 저는 서연이요. 형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아봤어요. 손끝으로 더듬으며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손 따뜻해.
서연이 손 작아. 귀엽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형이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림 그릴까? 그림 뭐 좋아? 해님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형은 노란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더듬어 위치를 잡더니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서걱서걱, 서걱서걱. 동그란 원 하나. 그리고 그 주변의 짧은 선들. 해님이었습니다. 와, 대박. 민수가 탄성을 질렀어요. 아저씨 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려요? 형은 헤헤 웃었습니다. 형은 손으로 봐. 손이 눈이야. 아이들이 신기한 듯 형의 손을 쳐다봤어요. 나도 그려볼래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형은 서연이 손에 크레파스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서연이의 손을 잡고 함께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느끼면서 그려. 서연이가 삐뚤빼뚤한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그렸어. 예뻐.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형이 아이들과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형을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형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아이들한테는 마법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 뒤로 지훈이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형은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쳐 줬어요. 눈 감고 그리기, 손으로 느끼면서 그리기. 아이들은 그걸 재밌어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엄마가 찾아왔어요. 사모님, 우리 서연이가 요즘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싫어했거든요. 못 그린다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그런데 요즘은 매일 그림 그려요. 눈 감고 그리면 뭐든 예쁘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 봐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서연이한테 자신감을 주셨어요. 서연이 엄마가 과일 바구니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형의 방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형님, 서연이가 형님 덕분에 그림 좋아하게 됐대요. 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서연이? 손 작은 애? 네. 형은 헤헤 웃었습니다. 다행이야. 서연이 손 예뻤어. 예쁜 손은 예쁜 그림 그려. 저는 형을 보며 생각했어요. 형은 방송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됐어요. 형은 이미 이 작은 세상에서 빛나고 있었거든요. 여름이 왔습니다. 형이 우리 집에 온 지 4년째 되는 해였어요. 아니,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 형의 집이라고 해야 맞겠죠. 형은 더 이상 구석방의 손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형의 그림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형 그림 좀 자랑해도 돼? 그게 뭔데? 인터넷이야. 사람들이 볼 수 있어. 형은 하는 표정이었어요. 사람들이 형 그림 봐? 왜? 예쁘니까. 형이 해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아. 예쁘면 다 보여줘. 사진 몇 장을 올렸을 뿐인데 형의 그림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기사까지 나가면서 사람들 발길이 이어졌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봐. 사람들이 형님 그림 좋아해.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네. 이렇게 많이? 그러더니 어느 날 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기성 작가님의 작품 전시회를 열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와 남편은 한참을 의논했어요. 방송은 거절했지만 전시회는 달랐습니다. 형의 그림을 조용히 걸어두고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니까요. 형이 카메라 앞에 서거나 이상한 질문을 받을 일은 없었어요. 형한테 물어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의 방으로 갔어요. 형아. 응. 형 그림 있잖아. 사람들이 보고 싶대. 큰 건물에 걸어두면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어. 어때? 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형 그림 사람들이 좋아해? 응. 엄청 좋아해. 형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 줘. 형 그림 다 줘. 사람들 웃으면 형도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은 돈이 뭔지 몰랐습니다. 유명해지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웃으면 좋은 거였어요. 그게 형의 전부였습니다. 전시회는 2달 뒤에 열렸습니다. 작은 미술관이었지만 형의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형은 사람이 많은 곳을 힘들어해서 가지 않았고 대신 저와 남편이 다녀왔어요. 전시가 끝날 무렵 몇 점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형아, 그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팔면 돈을 줘. 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대답했어요. 돈이 뭐야? 좋은 거야?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 좋은 크레파스도 살 수 있고. 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림 안 팔아. 왜? 그림은 친구한테 주는 거야. 파는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형아,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쳐 줄 수 있어. 큰 방에서 많은 아이들한테. 형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서연이 같은 애들? 응. 서연이 같은 애들 많이. 형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팔아.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쳐 줄 수 있으면 팔아도 돼. 전시회가 끝난 뒤 우리는 그 돈으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공간을 하나 빌렸습니다. 낡은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그림 교실로 꾸몄어요. 노란 크레파스 화실. 그게 우리가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형이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치는 곳. 눈 감고 그리기, 손으로 느끼면서 그리기. 형만의 방식으로요. 개원식 날 동네 아이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서연이, 민수, 그리고 지훈이도요. 형은 아이들 앞에 섰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나 기성이야. 오늘부터 그림 그릴 거야. 같이 그리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형은 노란 크레파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해님 그릴 거야. 눈 감아. 아이들이 눈을 감았어요. 손으로 느껴봐. 해님은 따뜻해. 동그랗고 밝아. 그걸 그리는 거야. 서걱서걱, 서걱서걱. 크레파스가 종이를 긁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형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웃고 있었어요. 노란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형의 등에 빛이 내려앉았고 아이들의 스케치북 위로 노란 해님들이 피어났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형의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크레파스를 꽉 쥐는 대신 살짝 쥐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소중한 걸 어루만지듯이. 노란 선이 종이 위에 그어질 때마다 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왔습니다. 예쁘다. 응. 형이 행복해 보여. 응. 3년 전 저는 형을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찮고 부담스럽고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존재라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형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빛이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형은 처음부터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은 교실 구석에 앉아서
서걱거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 옆에 앉았어요. 형님, 뭐 그려요? 형이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노란색이었어요. 온통 노란색으로 가득 찬 종이. 그 한가운데에 집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요.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형님? 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응. 철이 있고, 동생네 있고, 지훈이 있고, 아이들 있어. 다 같이 있어. 해님 아래에서. 저는 그림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우리 집 밝아. 형이 말했습니다. 까망이 없어. 해님만 있어. 행복해. 저는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님, 나도 행복해요. 형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동생네 착해. 착하면 해님이 와. 해님이 오면 까망이 도망가. 저는 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노을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온 세상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형은 창가에 앉아서 그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앞이 안 보여도 햇살이 따뜻한 건 알 수 있었나 봐요. 남편이 형 옆에 앉았습니다. 형아. 응. 고마워. 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 그냥 다. 형이 있어서 고마워. 형은 해에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형도 고마워. 철이 있어서 형이 행복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의 그림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보는 능력도 신비한 예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이었어요. 형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고 그 마음이 그림이 된 거였어요. 검은색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노란색은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랐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형이 창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마치 그 빛을 잡으려는 것처럼. 해님 예뻐.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 밝아. 까망이 없어. 다 노래. 저는 형 옆에 앉아서 같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지훈이도 함께요. 우리 넷이 나란히 앉아서 노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행복해.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요, 형님. 그게 우리 이야기의 끝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죠. 노란 크레파스 화실에서 형은 지금도 아이들과 해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걱서걱.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형의 그림은 기적이 아니었다고. 그냥 사랑이 색을 입은 거였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형님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따스여운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